팔찌 소리에 매일 깨고 다시 누운 침대는 감옥 같습니다. 복지함에서 발견된 이 절망적인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제2야전군 사령관 공관 잔디는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고 병사들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병사들은 표정이 없었고 누구도 서로 대화하지 않았죠. 그리고 새벽 5시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째랑거리는 소리. 육군 감찰과 정하나 소령은 직감했습니다. 이 완벽한 침묵 뒤에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상대는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한 명의 감찰관이 이 거대한 침묵의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작은 기록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병사의 절망적인 외침이 어떻게 거대한 진실을 드러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감찰이라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감각이 생깁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 공기 자체가 달라지죠. 마치 폭풍 전 고요함처럼 평상시보다 지나치게 조용하거나 누군가의 시선이 어색하게 피해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신호들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오늘도 제2야전군 사령부 공관 주변을 돌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곳이에요. 잔디는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고 화단의 꽃들은 일렬로 정돈되어 있었죠. 공관병들도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공관병들의 표정이 너무 없었거든요. 평소 부대에서 보는 병사들과는 달리 이곳 병사들은 마치 감정을 꺼둔 것 같았습니다. 웃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처음엔 유진호 대장의 엄격한 지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령관이니까 당연히 공관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묘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공관병들이 자주 바뀐다는 이야기,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까지 물론 확실하지 않은 소문들이었죠. 하지만 감찰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신경 쓰이는 건 공관병들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점이에요. 보통 부대에서는 아무리 엄격해도 병사들끼리 몰래라도 수군거리거나 눈빛으로라도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오후 공관 정원에서 작업하고 있는 병사 한 명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태영 일병이라고 했나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다른 병사들처럼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슬픔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병사가 일할 때마다 손목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는 점입니다. 째랑거리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시계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팔찌 같은 게 있더군요. 군 생활에서 개인 장신구는 금지되어 있는데 말이죠. 아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일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거나 가족이 준 것이거나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니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될지 전혀 몰랐거든요. 저녁 무렵 공관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아마 한미라 여사일 거예요. 대장 부인으로서 공관 관리에 직접 관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류층 출신답게 품위와 격식을 중시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관이라는 공간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완벽함 같았습니다. 그 완벽함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감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이런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내일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공관병들의 일과 근무 패턴, 그리고 혹시 놓친 세부 사항들까지 말입니다.
부대 복지함을 확인하는 것도 감찰 업무 중 하나입니다. 병사들이 익명으로 건의사항이나 고충을 넣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대부분은 급식 관련 불만이나 외박 요청 같은 사소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가끔 중요한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죠. 오늘 아침 복지함을 열어보니 평소보다 편지가 적었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종이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것들과 달리 봉투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신인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글씨체가 또박또박하면서도 어딘가 떨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참다가 끝내 터져나온 것 같은 절박함이 있었죠. 누군가 이 편지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깨어납니다. 팔찌 소리 때문입니다. 째랑거리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아요. 다시 누운 침대는 감옥 같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팔찌라는 단어가 어제 본 이태영 일병의 모습과 겹쳐졌거든요. 그리고 감옥이라는 표현, 이건 단순한 군 생활의 어려움을 표현한 게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글씨체를 자세히 보니 젊은 남성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성이나 표현을 보면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았죠. 무엇보다 이 편지에는 구체적인 상황이 담겨 있었어요. 새벽 5시, 팔찌 소리, 복도, 이런 디테일들은 꾸며낸 이야기에서는 나오기 힘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편지 뒷면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발코니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밤에 혼자 서 있으면 정말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발코니에 혼자 서 있다는 것,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 이건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일반적인 공관 업무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즉시 공관병 명단을 확인해 봤어요. 현재 공관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총 4명이었습니다. 이태영 일병, 김수연 일병, 박민수 상병, 그리고 최준호 일병. 이 중에서 누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글씨체나 문체로 봐서는 이태영 일병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어제 본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팔찌를 차고 있었던 것, 먼 곳을 바라보던 슬픈 눈빛, 그리고 다른 병사들과 전혀 대화하지 않던 모습까지.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누군가를 의심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대신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어요. 먼저 공관의 구조를 파악하고 병사들의 일과를 자세히 관찰해봐야 합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었어요. 봉투 모서리에 작은 숫자들이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35, 37, 320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날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점심시간에 공관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관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관 2층 발코니에 빨랫줄이 있는데 거기에 걸린 옷들이 매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였어요. 보통은 바람에 날리거나 위치가 바뀌기 마련인데 며칠 동안 관찰해보니 정확히 같은 자리에 같은 순서로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정렬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관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화분 하나가 다른 것들과 떨어져서 구석진 곳에 놓여 있었어요. 다육식물이 심어진 작은 화분이었는데 흙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언가 묻어놓은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식물을 옮겨 심은 것일까요?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다시 복지함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태영 일병이 혼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는 급하게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이 이태영 일병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순한 병영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이태영 일병에게 접근하는 건 신중해야 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그를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며칠 동안 그의 일과를 관찰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그는 매일 오후 3시쯤 공관 뒤편 정원에서 화분 관리를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떨어져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그 시간에 정원으로 나왔어요.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다육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태영 일병. 내가 부르자 그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물뿌리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하나 소령님, 안녕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빛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화분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 다육식물들이 참 건강해 보인다.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혹시 요즘 힘든 일은 없나? 공관 근무가 쉽지 않을 텐데. 이태영 일병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목에 팔찌가 살짝 보였습니다. 은색 체인 팔찌였는데 생각보다 두꺼워 보였어요. 일반적인 장신구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겠구나. 내가 이 말을 하자 이태영 일병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놀라면서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복지함에 있던 편지를 받다 팔찌 소리에 매일 깬다고 했지. 그 순간 이태영 일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더니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태영 일병, 나는 감찰관이다.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도와주고 싶을 뿐이다. 정말 믿어주실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사람의 절박함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는 희망과 동시에 또다시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물론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위험하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 이태영 일병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점호 후에 부대 뒤편 창고 근처로 와주십시오. 가져다 드릴 게 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태영 일병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어요. 손에는 작은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공책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3월 15일, 3월 17일, 3월 20일 복지함 편지 봉투에서 본 숫자들과 일치했어요. 3월 15일 오전 6시 호출. 한미라 여사님 방 청소. 오후 2시 호출. 텃밭일지 작성. 저녁 9시 호출. 발코니 정리. 기록은 매우 상세했습니다. 호출 시간, 업무 내용, 그리고 특이사항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3월 17일 새벽 5시 호출. 다육식물 물주기. 오전 10시 호출. 유진호 대장님 승용차 세차. 오후 4시 호출. 발코니 격리 2시간. 발코니 격리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격리라는 표현이 사용될 이유가 없거든요. 발코니 격리가 뭐냐? 잘못을 했을 때 벌로 발코니에 서 있게 하십니다. 몇 시간씩요. 겨울에도 그냥 서 있어야 합니다. 이태영 일병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책을 계속 넘겨보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식사 제한, 수면 제한, 그리고 이상한 심부름들까지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팔찌는 뭐냐? 위치 확인용입니다. 한미라 여사님이 언제든 저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려고 차게 하십니다. 밤에도 빼면 안 됩니다. 팔찌의 위치 추적 기능이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째랑거리는 소리가 났던 거였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알고 있나?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전출 갈 때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게 하거든요. 그제서야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공관병들이 자주 바뀌는 이유, 서로 대화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나치게 조용한 분위기의 이유까지. 이태영 일병, 이 공책을 복사해도 되겠나? 네, 그러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몇 번 의심받고 있거든요.
그날 밤 공책을 복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록은 증거라는 것, 그리고 기록은 구조 요청이라는 것 말이죠. 이태영 일병이 이 공책을 쓴 이유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어요. 언젠가 누군가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는 희망으로 남긴 증거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상대는 제2야전군 사령관과 그 부인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만큼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이태영 일병의 공책을 다시 검토하려고 했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사무실 서랍에 안전하게 보관해둔 공책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복사본까지 모두 없어졌어요. 누군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가져간 겁니다. 문제는 이 사무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헌병대 간부들과 상급부대 몇몇 사람들 뿐이었죠. 이건 단순한 도난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었습니다. 급하게 이태영 일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공관에서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병사에게 물어보니 새벽부터 어디론가 갔다고 하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쯤 되어서야 이태영 일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멍이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더군요. 공책이 사라졌다.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미라 여사님께 불려갔습니다. 이태영 일병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별것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일기 쓰는 습관이 있다고 둘러댔는데 믿어주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미라 여사로부터 면담 요청이 왔어요. 공관 응접실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미라 여사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숨어 있었죠. 정하나 소령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공관 아이들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예민해서 문제예요. 한미라 여사는 찻잔을 들면서 여유롭게 말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려는 듯 했습니다. 예민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감성이 과잉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만 힘들어도 큰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요. 군대라는 곳이 원래 힘든 곳인데 말이죠. 그녀의 말투에는 공관병들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그들의 고통을 단순한 투정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관병들의 업무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군 생활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간단한 심부름 정도인데요. 그런 것도 못하면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미라 여사의 어조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처음의 우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발코니에서 몇 시간씩 서 있게 하는 것도 일반적인 업무입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발코니 청소할 때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이태영 일병이 쓴 기록을 봤습니다. 아, 그 일기 말씀이세요? 그 친구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 걸 쓴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 소설 같은 걸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한미라 여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군 감찰관으로서 이 문제를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요? 뭘 조사한다는 거죠? 여기는 사령관 공관입니다. 함부로 들쑤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한미라 여사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우아한 가면 뒤에 숨어있던 오만함과 권위의식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소령님도 군인이니까 계급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겠죠? 남편이 누군지도 아시고요. 명백한 위협이었어요. 유진호 대장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저를 압박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태영 일병이 갑자기 전출 명령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로 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며칠 안에 떠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건 명백한 임막음용 인사조치였습니다.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을 아예 멀리 보내버리려는 거였죠. 다음 날 헌병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공관 관련 조사건이라고 하더군요. 헌병대에 가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문책성 조사였습니다. 제가 권한을 넘어서 조사했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공관병들을 선동했다는 말도 안 되는 혐의까지 씌우려고 했어요. 정하나 소령, 공관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찰 업무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령관 공관은 특별관리구역입니다. 함부로 조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조사관의 말투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 위에서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관 내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더 높은 곳에서 조직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헌병대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경고 조치와 함께 공관 관련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명목상으로는 권한 남용이었지만 실제로는 입막음용 징계였죠. 더 이상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에 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태영 일병은 이미 강원도로 떠났어요.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사라져버린 거였죠. 다른 공관병들도 며칠 사이에 모두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어요. 김수현 일병은 제주도로, 박민수 상병은 경상도로, 최준호 일병은 전라도로 각각 흩어졌습니다. 새로운 공관병들이 배치되었어요. 이번에는 전부 신병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였죠. 마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것 같았어요. 국방부에 직접 보고서를 올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조사가 끝났다고 하면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까지 했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루트가 막혔어요. 이태영 일병의 전출 기록도 기밀로 분류되어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공관병 근무 기록도 마찬가지였죠. 관련된 모든 문서가 봉인되거나 사라져버렸어요. 며칠 동안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부대 의무실에서 일하는 김 군의관과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이상한 환자들이 가끔 온다고 하던데요. 이상한 환자요? 공관에서 일하던 병사들 말입니다. 전출 가기 전에 몇 명이 진료받으러 왔었거든요. 다들 수면장애나 불안 증세를 호소하더라고요. 김 군의관의 말에 귀가 번쩍 열렸어요. 공관병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었나요? 주로 불면증이었어요. 그리고 특정 소리에 대한 공포 반응도 있었고요. 한 병사는 금속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김 군의관은 의료진이라서 환자 정보를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공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방증이었으니까요. 혹시 진료 기록이 남아있나요? 부대 내 기록은 모두 파기됐어요. 하지만 한 명은 민간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민간병원이라면 군 조직에 압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김 군의관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김 군의관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어요. 지인을 통해 알아봤다고 하면서 한 장의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병원에 있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한 건지는 묻지 마세요. 종이를 받아보니 정신과 진료 소견서였어요. 환자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나이와 직업란에 22세, 군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태영 일병의 나이와 일치했어요. 진단명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 수면 불안증, 특정 음향 공포증, 금속음에 대한 과민 반응, 감금 공포증, 심리적 강박 증상. 의사 소견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환자는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 환경에 노출되어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를 보임. 특히 금속 소리벨 체인 등에 대한 공포 반응이 심각함, 수면 중 자주 깨어나며 악몽을 호소함, 폐쇄 공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보임, 장기간의 심리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 소견서는 이태영 일병이 겪었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의학적 증거였어요. 단순한 군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한 트라우마였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소견서가 최근 날짜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태영 일병이 전출간 후에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였죠. 그날 밤 소견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건 끝나지 않은 기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관에서의 일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공식적인 루트는 모두 막혔지만 이 소견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민간 영역에서는 아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군 조직의 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군 내부에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태영 일병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봐야 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민간 인권단체들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 같은 곳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처음으로 군인권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전화를 걸 때 손이 떨렸습니다. 군인으로서 내부 고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이태영 일병과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누군가는 나서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내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군 간부인데요.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처음에는 대략적인 상황만 설명했어요. 공관병 학대 의혹, 조직적 은폐 시도, 그리고 피해자들의 강제 전출까지. 상담원은 중간중간 질문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가요? 어렵습니다. 모두 다른 부대로 흩어져 버렸거든요. 증거 자료는 어떤 게 있나요? 의료기록 일부와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담원은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금세 파악했어요. 고위 간부가 연루된 사안이고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센터에서 직접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군요. 휴가를 내고 민간인 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센터 담당자는 박정민 변호사라는 분이었어요. 군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봐왔다고 하더군요. 정하나 소령님,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박정민 변호사의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군 조직 내에서 내부 고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가 걱정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증거들을 정리해보죠. 박정민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이태영 일병의 편지, 의료기록,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의료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소견이니까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박정민 변호사는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나갔어요. 단순히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의 신분이 현역 군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보호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며칠 동안 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회의를 했어요.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법적 검토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국방부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센터 명의로 제출하되 제보자 신분은 보호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국방부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국방부에서 묵살하면 언론에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민 변호사의 말에 긴장이 되었어요. 언론에 공개된다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의미였거든요. 진정서를 제출한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국방부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이상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장교들도 어색하게 대하더군요. 누군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상급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단장에게 불려가서 면담을 했는데 은근히 압박을 가해왔어요. 요즘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던데 정하나 소령 관련해서 말이야.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군 기강을 해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실인가?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감찰관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업무라 그래. 하지만 때로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개인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화가 끝나고 나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이 문제가 이미 고위층까지 알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압박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도 말이죠. 그날 밤 박정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공개하는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군인이지만 동시에 정의의 증언자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어요. 조직의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택할 것인가.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으로는 살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군인권센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랐어요. 박정민 변호사가 미리 언론사들에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정하나 소령님, 준비되셨나요? 박정민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는 끝났거든요. 회견장에 들어서니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들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은 이태영 일병을 위한 날이었으니까요. 박정민 변호사가 먼저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제2야전군 사령관 공관에서 벌어진 공관병 학대 의혹, 조직적인 은폐 시도, 그리고 피해자들의 강제 전출까지 기자들은 메모를 하면서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정하나 소령님께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이태영 일병이 써준 편지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육군 감찰과 정하나 소령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제2야전군 사령관 공관에서 벌어진 일들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복지함에서 발견한 편지, 이태영 일병과의 만남, 그리고 그가 보여준 기록들까지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전자 스크린에 이태영 일병의 손글씨가 나타났을 때였어요. 박정민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였습니다. 복사해둔 공책 내용 중 일부를 확대해서 보여준 거였죠. 3월 17일 새벽 5시 호출, 오후 4시 호출, 발코니 격리 2시간. 이태영 일병의 또박또박한 글씨체가 화면에 크게 나타나자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도 카메라맨들도 모두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공관 구조 그림이 나왔어요. 이태영 일병이 그려준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발코니 부분에는 격리 장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이 피해자가 직접 그린 공관 구조도입니다.
학대가 이루어진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지면서 회견장이 밝아졌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느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나요? 모두 다른 부대로 전출되어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진호 대장 측의 반박은 없었나요? 공식적인 반박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어요. 군 당국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형식적인 조사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책을 받았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즉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올라오고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태영 일병의 손글씨 사진이 많이 공유되었어요. 오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된 거였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여러 방송사에서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출연해서 군내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유진호 대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았어요. 공관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잠적해버린 거였죠. 반면 한미라 여사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어요.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 검찰도 별도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라 여사는 결국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언론에 보도된 모습을 보니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군 당국의 결정이었습니다. 공관병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임시조치로 모든 공관병을 일반 부대로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제 주변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동료들은 용감한 일을 했다고 격려해줬지만 다른 동료들은 조직을 배신했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다시 봤습니다. 이태영 일병의 손글씨가 화면에 나오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작은 글씨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기록은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이었죠. 기자회견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부대 안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시선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오늘도 부대 안을 걸으면서 그런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지나가는 병사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니라 일종의 신뢰 같은 것이었어요.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안도감 말이죠. 복지함 앞을 지날 때마다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보다 편지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사소한 건의사항부터 진지한 고민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전에는 한 일병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간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일이지만 이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소령님, 이런 일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물론이다. 부당한 일이라면 언제든 이야기해라. 그 병사의 표정에서 안도감을 볼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었어요. 공관병 제도는 결국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군 당국에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한 거였죠. 앞으로는 일반 병사들이 교대로 공관 업무를 맡되 엄격한 감시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기로 했어요. 유진호 대장은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미라 여사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어요. 비록 실형은 피했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었죠.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인권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정기적인 감찰 시스템도 개선되었고 신고 체계도 더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였죠.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태영 일병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전역한 후 처음으로 보내온 소식이었습니다. 정하나 소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이태영입니다. 전역 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의 근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전역 후 한동안 심리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가장 놀라운 소식은 그가 기자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지역 신문사에 입사해서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주로 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소령님 덕분에 새로운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록의 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런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팔찌 대신 펜을 쥐었습니다. 소령님 덕분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태영 일병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무엇보다 그가 기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의미 깊었어요. 며칠 후 이태영이 쓴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문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글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은 단순히 한 사건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태영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부대 안을 걸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말이죠. 권위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급이 있어도 인격은 동등하고 명령과 복종이 있어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죠. 감찰관으로서 제 역할도 달라졌어요. 단순히 규정 위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복지함의 편지들을 읽을 때도 예전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봐요. 혹시 놓치는 신호는 없는지 말이죠.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복지함에서 온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불만이나 건의사항들이었지만 가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태영 일병의 편지를 떠올립니다. 침묵 뒤에 숨어있는 구조 요청의 신호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군대는 강한 조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고 돌보는 곳이어야 하죠. 그런 군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록을 읽습니다. 그 작은 글씨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이태영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복이 누군가의 갑옷이 아닌 타인의 굴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